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긴축을 한다라는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여러 불확실성을 줬었지 않았나.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의 바닥의 그 저점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지금은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네, 오늘 모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주식시장이 나스닥서부터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일단 그 비둘기파였던 네.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 이사가 이제 긴축을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뭐 950억 달러 이상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악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그냥 막연하기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나왔으니 이제 해소, 선반영의 단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허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제 선반영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조금 더 커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저희 시장도 좀 크게 흔들렸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도 그렇고 FOMC 의사록도 그렇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굉장히 긴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2015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있었던 긴축의 사이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좀 빨라질 거다라는 거를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이야기와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긴축 아무리 알고 있던 거라도 이게 굉장히 좀 빨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그 빨라지는 어떤 그 금리 인상과 어떤 그 자산 축소에 대해서 과연 미국의 경기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잘 버틸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애매한 거죠. 한 번도 별로 이게 뭐 유가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어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악재, 그리고 뭐 중국에서 상해도 지금 봉쇄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긴축을 한다라는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여러 불확실성을 줬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금리 인상할 때 과거 그 데이터를 보면서 과거에도 이 금리 인상 시기 이렇게 주가 시장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데이터, 금리 인상의 어떤 폭이라든가 긴축의 폭,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건데요. 사실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상황,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의 어떤 여러 상황들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많이 좀 다른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그저께 발표된 한국의 물가도 4%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거하고, 굉장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그 금융시장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과거의 경험인데, 저희가 경험했던 시장은 보통 길어봐야 한 20-30년 네. 정도인데,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금리를 올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80년대 이후, 70-80년대 이후 처음이다 보니, 과거의 어떤 경험만으로 그동안 좀 안정적인 금리와 안정적인 인플레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금리 인상 속도도 속도지만 이거를 견딜 수 있는지도 뭐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가 그래 과거에 좀 이랬으니까 오히려 주가는 좀 올랐으니까 하고 안심하고 있는 이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과거의 경험이라는 건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고, 또 이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그때랑 지금이 똑같지가 않고, 분명히 이제 다른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는 논리는 사실 좀
그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의 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의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쭉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은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금리 인상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처음에 이제 금리를 처음에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 올리는 시점에서부터 뭐 굉장히 뭐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글로벌 주식시장의 또 폭락을 너무 또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옛날이랑 똑같다라고 보는 잣대로 금융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연준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의 그 스탠스는 이거는 좀 일시적이고 공급단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 있어라는 그 어떤 뉘앙스의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인플레이션과는 좀 다른 거 아니야? 일시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러한 생각도 좀 과한 기대감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이 지난 3월 FOMC에서 그래도 미국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되게 강력히 줬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가계의 어떤 그 자산의 건전성, 그 부채가 별로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어떤 금리 인상 자체가 미국 경기를 당장 무너뜨리거나 침체에 대한 위험이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는 않을 걸로 보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금리라는 것이 되게 좀 특이한 게 이게 효과가 누적이 되면 되게 그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스노우볼 임팩트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저희가 뭐 권투할 때도 이렇게 잽 맞을 때는 괜찮지만 이게 누적이 됐을 때는 잽도 굉장히 카운터 펀치처럼 충격이 있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 25bp, 50bp는 한 번, 두 번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누적이 되어서 정말 내년 이맘때에 뭐 미국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2%가 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의 어떤 경제 상황은 좀 지금하고는 또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경기가 아주 이렇게 고성장을 하는 구간에서 조금씩 이제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수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급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가 있지만 또 수요단에서 분명히 훼손되거나 수요가 꺾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순히 뭐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다, 안 된다, 경기가 나쁘다 이렇기보다는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의 바닥의 그 저점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뭐 주식 매도 또 다른 상품에 대한 그 자금의 이동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뭐 장단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그 장단기 금리 차가 뭐 역전이 됐다. 이건 뭐 경기 둔화 혹은 뭐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이거 직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역전 그 금리가 좁혀지는 현상은 좀 차원이 다르다. 안심 뭐 그렇게 문제시 될 거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죠. 일단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 노이즈가 발생하는 게 어떤 위기의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위기의 신호긴 한데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역전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앞으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세게 올리면 경기는 둔화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는 둔화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과거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쪽이 미국 연준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판단의 근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연준의 판단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1년 뒤, 2년 뒤의 상황은 사실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연준도 그렇게 똑똑하고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미국의 경기를 소프트 랜딩 하는데 늘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게 한 10번 정도 되는데요. 사실 경착륙 갔던 적이 한 4번 있었고,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 게 한 6번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연준이 잘했다라는 건 맞지만, 연착륙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주가가 30%, 40% 이렇게 빠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설사 연준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자 또는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심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그 낙관하는 것보단 조심하는 게 좀 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은 뭐 10년짜리, 2년짜리 금리 차를 보느냐, 뭐 10년과 3개월 물을 보느냐, 뭐 아니면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개월 물과 1년 반 뒤에 선도금리와의 차이를 보느냐, 뭐 여러 가지 잣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각한 조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1년 뒤, 2년 뒤에 어떤 금리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짧은 3개월짜리 금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이제 뭐 자산 축소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는 뭐 이제 기준금리가 2%가 넘는 거를 미리 반영을 해놓은 걸 보면 그게 이제 10년짜리, 2년짜리 금리의 역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기와 함께 인플레도 앞으로 1년 안에 좀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연준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좀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서 그냥 하나의 쇼맨십이냐 아니면 진짜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들이 많은데, 일단 연준을 믿어도 되냐 이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이러한 자신 있어 하는 모습들이 하나의 그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그 쇼맨십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대대로 내려오는 연준과 맞서지 말라는 말을 따라야 되는 그런 순간이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또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읽을까, 해석을 할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경착륙한 경험도 한 40% 되니까, 그러나 지금 시점, 근데 상황은 아주 더 심각하잖아요. 뭐 그 인플레이션율이 7%, 8%대라는 건 엄청난 거니까.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만 가지고 0.5%를 올리든 뭐 이런 거 가지고 과연 이런 인플레이션이 잡힐까요? 사실 이제 정식 여건에도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연준에 대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나름대로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짧게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자산을 보고 좀 긴 관점에서는 사실 연준이 전지전능하지는 못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단적인 예가 지난해 11월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가 한시적이다라는 표현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 연준이 계속 인플레는 한시적이야라고 했다가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장을 틀렸다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연준의 실패에 베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100% 전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분명히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도 연준이 예를 들어서 판단이 맞다고 손치더라도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연 인플레가 잡을 수 있느냐? 전 잡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금융시장 역사에서 봤을 때 디플레를 인플레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죠. 사실 인플레를 좀 잡아서 둔화시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세게 올리면, 그리고 그만큼 그런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면 잡을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잡히긴 잡히는데
그 잡히는 과정이 이제 고통스러울까봐 그리고 자산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굉장히 확대시키면서 좀 그 약간 공포 내지는 어떤 불안감들이 굉장히 좀 증폭이 될까봐 이제 그게 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식 시장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뭐 다시 제자리를 찾든 상승으로 전환하든 어쨌건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그 급등락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도 우리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식을? 저는 지금은 좀 주식을 늘릴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근데 왜냐면 대부분 지난해 들어오신 분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렇고 요 최근 한두 달 전에 급락 시에 전부 물리신 분들이 참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분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은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보여져서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종목들을 시장의 어떤 좀 중립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1% 움직일 때 뭐 그 종목은 뭐 1.5%, 2%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덜 움직이는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대형주 중심, 우량주 중심들이 좀 무겁잖아요. 이 가격의 급등락이 크지 않은 이런 것들에 집중하자는 말씀인가요? 이제 그런 거가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업종들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들 중에 별로 비싸지 않은 거. 아예 가치 자체가. 예. 왜냐하면 사실 저희 한국 시장이 비싸지는 않지만 또 그 대형 기업들 보면은 생각보다 또 그 비싼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들도 꽤 지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올리고 금리가 높아지는 관점에서는 사실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게 나오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PER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PER이 높은 종목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PER이 높은 종목들을 보면은 뭐 좀 가격이 많이 오른 주식들도 되겠지만은 소위 성장주, 지금 성장주 논리가 그러잖아요.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거야. 그러면서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 이런저런 그 어떤 그 미래 그 4차 산업하고 연결을 지면서 올라온 주식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런 주식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성장주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은 일단은 조금 더 가치주스러운 스타일의 종목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가 완전히 뭐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저는 한 2분기 중후반 이후로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4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달 FOMC가 끝나는 전후로부터는 또 한 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논리는 그동안에 이제 어떤 물가라든가 금리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연준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올릴 거야라고 해서 정말 딱 50bp 인상이라든가 뭐 자산 축소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가 조금 그 성장주들은 좀 그래도 덜 빠지거나 아니면 의외로 또 좀 반등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성장주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금리가 조금 올라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으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은 사실은 성장주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변동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뭐 5월달, 6월달 한 50bp 정도는 이미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QT 그 자산을 축소하는 부분들은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 5월달까지 앞으로 한 달 정도 조금 주식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진 이후에는 금리 상승 속도가 좀 떨어지면서 그동안 많이 좀 힘들었던 성장주들이 다시 조금 힘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가치주스러운 가치주 스타일의 기업이나 산업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불안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그럼 아예 그냥 주식을 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 다 좋아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2분기 5월 연준의 발표 이후 흐름을 보고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해는 FOMC가 있을 때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막상 FOMC 끝나서 뭐 그 결과가 크게 예상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또 조금 그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긴 합니다만은 결국 지금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는 그래도 주식이 채권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채권에 대한 하락과 주가가 이렇게 하루에 막 1%씩 2%씩 이렇게 빠지는 거가 비교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정도로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크긴 하지만 주가는 뭐 늘 좋을 때도 1%씩 오르고 빠질 때도 1%씩 빠졌는데 사실 채권 시장에서의 최근의 흐름은 정말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정말 굉장히 그 패닉 상태이거든요. 채권 하시는 분들이 요즘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러니까 그 지난 한 20-3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좀 이게 대응이 안 되고 또 채권 포지션이라는 것들이 사실 뭐 보험사나 이렇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품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 평가손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지금 사실 주식 시장도 안 좋긴 하지만 제가 제 느낌에는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의 체감은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러한 요소로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한 요소도 있으나 그건 이제 우리 예상일 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일단 주식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낫다 이런 네.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올해는 미국도 그렇고 저희 한국 시장도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하단과 상단이 되게 좀 갇혀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연준이 뭐 진짜로 50bp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리세션이나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코스피가 뭐 2,500 밑으로 갈 리스크는 굉장히 좀 적어 보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제 그 주식이나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뭐 다른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최근에 많이 팔리는 상품들이 뭐 ELS 같은 상품들,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증권회사에서 많이 파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전환형, 목표 전환형.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수익률이 뭐 한 5%에서 7% 지수나 뭐 그 종목이 올라가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고 그런 상품들은 사실 그러니까 1월 달엔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만은 2월 달부터는 그렇게 성과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러한 점들을 좀 짚어보고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